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의 경우에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온기가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금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지만 아직 목표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세군 역시 자선 냄비수를 100개 가까이 줄였고 올해는 아예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나눔의 문화가 희미해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5.6%로 국민 4명 중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연말 연시에만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것처럼 기부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추운 겨울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아닐런지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면 공수처 설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이춘재의 자백과 화성 8차 사건 재심 개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뉴스야를 이틀 동안 채워주실 분인데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진짜 고정이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으로 오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듯 또 새로운 이런 인사를 또 드리게 됐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모시기 위해서 미리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모셨던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에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제 자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정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만큼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양하고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네. 그럼 오늘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 오늘 국회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선거법 통과될 때는 그때는 몸싸움이 막 굉장히 격하게 벌어지고 한 3시간 가까이 정도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 결국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의사봉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의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성이 오가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파괴다 무슨 날치기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29분 만에 상정된 지 이제 29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 공수처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245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이제 공수처법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미 내용들을 다 아실 텐데 네.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그리고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통과가 된 거고요. 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의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이런 구조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항의를 하긴 했지만 그 뒷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표가 시작할 때는 또 퇴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일부 무소속 의원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서 가기로 된 건데 176명이 투표에 참석을 해서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명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싸움이 또 벌어질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네. 그것은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그런 새로운 논란을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된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더해서 바른미래당 이제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또 쟁점이었다. 이 점이 하나가 또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경우에는 네. 기소를 검찰이 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공수처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소 심의가 따로 심의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찬성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건데요.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권은희 의원안이 통과가 되려면 이른바 4+1 소속 의원들이 어떤 이탈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이 의결을 이제 표결 과정을 진행해 달라 이런 이제 제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한 건데요. 그게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부결이 됐고 결국 이제 전자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이제 퇴장하는 이런 이제 경과를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어떤 뭐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안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권은희 의원안이 재수정안이 제출이 되는 과정이 검찰이 독소 조항이 갑자기 포함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은 재수정안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 안에 있어서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이제 할 때 그 검찰이 이제 착수한 수사를 지체 없이 이제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이게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했던 우려는 그렇게 이제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의 어떤 수사를 가져가서 뭉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우려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4+1 수정안의 내용에서는 독소 조항을 뭐 이른바 이제 제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수처에 이제 즉시 통보를 하긴 하지만 공수처가 이 사안을 이제 즉시 뭐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개시를 할 때 언제까지 개시할 것인지 등을 다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수처가 가져가서 뭐 사건을 뭉갠다든지 그런 상황으로는 안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4+1 안을 제출한 어떤 세력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뭐 기존에 이제 원래 수정안을 4+1 협의체에서 만든 걸 보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뭐 소환 조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은희 의원안도 그렇고 백혜련 의원안도 사건을 이첩하도록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이첩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의무조항으로. 네. 근데 지금 검찰이 반발했던 것은 인지 사건,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이런 범행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첩보를 입수했을 그 단계에 공수처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 줘야 한다. 이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보 시점의 문제였던 건데요, 결국. 그래서 검찰의 우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사가 시작되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가져가게 되면
공수처가 이제 그 어떤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 뭐 이 권력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뭐 깔아뭉갤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지금 수정안을 만든 쪽 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4+1 측에서 하는 얘기는 검찰이 한참 수사를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까지 진행된 이후에 공수처가 안을 가져가게 되면 사건을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수사를 받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던 조항이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반발과 또 뭐 지금 야권 일부에서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보안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 그리고 이 공수처장이 공수처 규칙을 이제 정해서 그 공수처 규칙에 방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공수처가 이 수사를 이제 실시할 때 네. 그 실시하는 어떤 그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것을 이제 그 권고한다 이런 수준에서 이제 보안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통과된 거는 공수처 설치법이고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나름대로 내부 규칙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칙 안에 검찰에서 인지사건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절차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4+1 협의체에서 내놓은 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규칙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뭐 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야당들은 그것도 이제 그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후에도 이 공수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좀 입씨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공수처 설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그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네.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 방안이라는 게 사실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이제 넘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가 이제 성공한 것은 국민들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즉 최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입장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공수처 설치법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는 건 언제쯤 설치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법률 공포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실무 작업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7월 정도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이후에 이제 그 작업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거는 그때 이제 수사 검사도 뭐 채용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7월 정도에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법 그 수정안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실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유치원 3법인데 그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은 결국 처리가 못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민생 법안들이 처리가 뭐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런 법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상정된다고 하면 역시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뭐 막는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상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또 국회가 또 좀 냉각히 들어가는 이런 좀 대립이 좀 심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어떤 임명 동의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언제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계속 임시국회를 이어서 해오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지정했다가 그다음에 표결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음번 국회 회기를 정하지 않았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네. 판단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정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치권의 평가, 지금 각 정당의 움직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다고 하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총사퇴 결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네. 일부 의원들은 뭐 이미 이제 사직서도 이제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한 핵심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뭐 불법 날치기로 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예를 들면 본회의 참석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음번 지금 더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산술적으로 뭐 숫자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뭐 국회 과반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뭐 법안 처리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처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당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총사퇴 결의나 이런 것들 좀 되돌리려고 하는 일정의 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원론적으로 가서 총사퇴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제도적으로만 보면 회기 중에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네. 국회가 그것을 의결을 통해서 사직서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제 그 사직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사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역대 뭐 우리 국회사를 통틀어 보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게 뭐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거나 뭐 의장이 받아들였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자유한국당의 총사퇴 주장이 정치적인 어떤 압력은 될 수 있어도 뭐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그리고 뭐 이런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항상 그 촌철 살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한강에 가야 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한강도 매우 춥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한강에는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적절한 표현은 좀 아닌데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강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한다까지는 뭐 안 썼기 때문에 뭐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뭐 일종의 이제 본회의나 의정 활동을 거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함부로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요 짧은 단기간 내에는 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부터 좀 멀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의 문제는 역시 뭐 국회의장과 여당의 어떤 손에도 일정 부분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근데 뭐 시작부터 굉장히 공방이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증인 채택이 여야의 어떤 이견들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작 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야당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법무부에 의해서 제출이 안 됐다라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논란이 이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시작 자료 제출 시점에 네. 특히 얘기가 나온 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난 2004년에 추미애 후보자가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1억 원을 이제 그 갖고 있던 그 정치 자금에서 출판비로 이제 지출을 해서 이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아서 재판을 받았고 또 무죄를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출판사 사장이 이 돈을 뭐 출판하는 데 쓰지 않고 다시 이제 추미애 후보자에게 돌려줬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돈은 뭐 추미애 후보자 측은 공익재단에 기부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부했는지 자료 제출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끄러워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어디에 이제 그 공익재단에 어디에 기부했는지는 좀 시간을 주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익재단 이름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오후가 돼서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후가 돼서 기부금 영수증이 나오면서 이제 규명이 된 것인데 네. 오전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좀 고성을 지르는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장제원 의원한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좀 진행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좀 네.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사실 확인을 해서 이후에 이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느냐. 회의 진행은 내가 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여상규 위원장이 뭐 판사 선배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자에게는 좀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상규 위원장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마 본인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함부로 추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하고 너무 대조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그 강하게 압박을 하고 뭐 가족들에 관련돼 있는 의혹도 다 제기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본인이 오히려 그 의혹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네. 그때도 편향적인 회의 진행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너무나 여상규 위원장이 사회를 잘 보고 있어서 제가 존경을 표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뭐 아주 만족감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흠결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추미애 후보자가 너무 흠결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인사청문회 같은 인사청문회인데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고 또 사회 전체에 어떤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이런 신뢰를 좀 되살리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이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입법화되면 그 후속 조치를 좀 신속히 완료해서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발언은 아니었지만 이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 이런 얘기도 나와서 뭔가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건 좀 여담일 수도 있는데 추미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스카프로 다리를 묶은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게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이 아무래도 추미애 후보자가 과거에 2004년에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소속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이제 여당 입장인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네. 소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과오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좀 사죄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무릎과 허리를 크게 이제 상하게 돼서 이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정자세로 앉아 있으려면 다리를 좀 붙이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뭐 느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기 위해서 이제 스카프로 묶은 것이고 그렇게 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벌써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뭐 검찰 인사에 뭐 개입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울산 사건, 울산시장 뭐 이 후보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하명수사 뭐 개입 사건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가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뭐 쉽게 그렇게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여의도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화제를 바꿔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 정치권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의 주재를 하면서 지금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지금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리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한 이런 일 그리고 어떤 그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정부 수혜 대상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국회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지금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은 좀 따로 이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상당히 강한 비판의 톤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반복된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즉 1년 내내 국민을 평가하려고 민생을 방치해 둔 것이 이제 대통령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회 탓, 야당 탓해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또 자유한국당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 정부가 오늘 새 특별 사면을 단행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번이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5,17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800여 명이 포함돼 있고 특히 선거 사범이 또 포함돼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선거 사범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라든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또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1년에 이제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이광재 전 도지사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아마 큰 논란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2015년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에 복권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공성진 의원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이번에 이제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면 기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청와대는 그런 기준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어떤 징역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좀 처벌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좀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청와대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5대 중대범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회 이런 것 등등 이제 5대 부패범죄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 어떤 정치자금 위반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제 사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이광재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5대 부패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사면 명단에 넣을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광재 전 지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치적 무게감이 양쪽으로 여야로 본다면 균형을 맞췄다기보다는 좀 여당 쪽에 기울어진 거 아니냐. 사실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광재 전 지사 아무래도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네. 됐던 사람이고 또 워낙 이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을 치를 때 강원 지역에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지금은 좀 부정적인 기류인데 네. 이광재 지사가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전체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선거를 겨냥해서 사면을 했다는 어떤 그런 비판들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면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모양새인 것이죠. 그래서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였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드 사면이다, 선거 사면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별 사면의 본질이다. 즉 이른바 진보 이런 세력에 대한 편향적인 사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이건 참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지칭하는 명칭을 두고도 지금 여야 간 입장이 좀 엇갈리는 사건인데 야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하고 여당은 지금 울산 사건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불려갔는데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이런 고위직을 제안을 이제 고려하고 검토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얘기를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 보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임동호로 움직일 카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자신을 뭐 이 표현하자면 뭐 주저앉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당시에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가 논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한 내용이 과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면담이 불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약속돼 있지 않은 뭐 이런 면담 시도라는 이 어떤 이유로 이해찬 대표가 면담을 안 받아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보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 면담이 안 될 거 알면서도 뭐 이걸 뭐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 내가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자기 책에다가 어떤 그 당내 뭐 선거 브로커에 의한 어떤 뭐 공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미 쓴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울산시당에서 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의 어떤 윤리심판원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좀 움직이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만약에 이 징계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출마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를 면담을 계속 시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심판원에서는 지금 이제 그 당직 자격 정지로 지금 결론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형식상 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종결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뭐 공천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군요. 결국은 이제 공천이 가능한 상황으로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는데 그래도 검찰은 뭐 그 영장 안에도 그 기각 사유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래서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사하는 모양을 보면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뭐 영장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재수 전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어떤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 범죄가 소명된다라는 어떤 내용 등등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우서 애초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울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네. 일단 이 검찰은 이제 그 지난 28일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원호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제 좀 이 울산 어떤 그 시장 선거에 대한 어떤 첩보 뭐 전달한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 26일에도 이제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걸 같이 지켜봐야 이제 앞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걸 좀 지켜봐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59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민아님 축하합니다. 좋은 내용 기대합니다. 란 의견 주셨고요. 4484님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기대가 대단하신데요. 앞으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8259님 오랜만에 듣는데 시사야 좋은 프로네요. 김학의건 등 검찰들이 제 식구 감싸는 행태를 보며 검찰의 권력이 너무하다 느꼈는데 오늘 공수처법 통과돼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연쇄살인 피의자 이춘재가 14건에 달하는 살인사건을 자백한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8차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들에게 내가 자백하면 경찰 너희들이 곤란한 것 아니냐라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춘재 자백 상황을 공개한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2달 전에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재심을 맡기로 했다. 그럴 때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다른 이제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SNS에 경찰 조사 때 이춘재 자백 과정을 지금 공개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이게 기사로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실은. 그냥 이제 제가 공개를 했던 이유는 네. 기록을 이제 보면서 그 자백을 받아내는 상황에서 그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아주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재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자살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춘재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공은 이제 공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수사의 어떤 과가만이 부각되다 보니까 많이 미안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경찰이 얘기하면 또 이제 자기 자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기사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백 과정이 잘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물론 공개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 공개하는 네.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웠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네, 예. 이 8차 사건 진범이 나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3건의 살인 사건을 추가로 얘기했을 때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SNS 글 남기신 걸 보면 순간 다들 난감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예.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경찰이 좀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화성 연쇄살인 10차 사건 중에서 네. 범인이 검거되어서 이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사건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8차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춘재의 DNA가 10차 사건 중에서 한 3건 정도 그 당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DNA가 나온 걸 들고 이춘재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고, 당시 경찰들 입장에서는 10건 중에서 DNA 나온 사건은 자백을 받아내고 싶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9건의 자백을 받는 게 목표였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9건 외에도 뭐 8차 사건, 또 범인이 확정된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까지 자백을 하니까 경찰들이 당황 안 할 수 없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살인 사건까지 그거 내가 저지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순한 미제 사건이었다면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난감할 이유가 없지만, 네.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확정한 범인이 있는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춘재는 오히려 경찰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네. 갖고 이제 뭐 밀당을 했느니 뭐 이런저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그 수사 기록을 보면 제가 한 장 아주 일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그걸 쭉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걱정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위로받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파일러들한테. 예. 프로파일러들이 이춘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이춘재가 이제 잔혹한 범인이긴 하지만 이춘재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픔이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막 들어주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좀 약간 걱정할 수 있는,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얘기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춘재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경찰 프로파일링 공은경 팀장의 반응, 네. 그게 오히려 더 의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왜 이 공은경 팀장님의 당시 반응을 의미 있게 보냐면은, 네. 제가 진행했던 그 3대 나라수포 사건이나 약천오거리 사건, 이 재심 사건들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를 묵살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진범이 이렇게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진범이 자백을 주저할 때쯤 그 자백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은 용기를 준 거죠.
그런 어떤 경찰은 저는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경찰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행동을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아, 지금 이춘재가 이거 네. 곤란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자백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은경 팀장이 그런 건 상관없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이춘재의 조서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춘재 씨가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설마 우리 경찰이 잘못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범이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저지른 일이요라고 얘기했는데도 경찰이 상관하지 마라.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것이 이전에 미제 사건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좀 다른 태도다. 이런 걸 평가해야 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해야 된다. 이춘재라는 사람이 고은경 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네. 프로파일러하고 피의자의 신뢰관계를 라포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걸 형성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실은. 아, 이춘재가 이제 9월 18일 날 처음 이제 이 접견을 하고 네, 9월 26일 날 첫 자백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연쇄살인범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전부를 자백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에서 그 경찰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고 네, 또 이 경찰 공은경 팀장이란 분이 이전에 강호순 사건에서도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평가는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자살한 경찰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실은요.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많이.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근데 망자의 어떤 유서가 없는 상황에서 네. 물론 관련을 일부러 지을 생각은 없지만은 네. 어쨌든 고생해서 뭐 몇 달 동안 휴일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네. 그런 어떤 공리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수사가 드러나면서 이제 과가 더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뭐 죽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런 어떤 자살을 결심하게 된 하나의 동기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금 국가수 채무 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좀 이 대립하는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좀 갈등을 벌이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예, 대립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뢰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니네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하게 만드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저도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뢰간다 지금 나름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증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으로는 이런 주장, 이런 주장, 경찰의 주장, 검찰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 나는 이쪽이 더 신뢰가 간다. 예. 이걸 좀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자료를 봤으니까 다. 자료를 제가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주장이 그래도 더 신뢰가 간다.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오늘 처리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곧 처리될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대립을 확대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법원에서 그냥 재판 과정에서 정리해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네, 지금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쪽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럼 있죠. 거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까?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싶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과오가 드러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한쪽이더라도 한쪽은 분명히 약간 좀 과잉 주장을 하거나 예, 뭔가 과잉 의도를 가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과잉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어렵다고 하니까 예. 제가 더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네. 말을 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하죠. 오히려 그냥 뭐 대립이 더 커질 텐데 뭐 말을 할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 이춘재의 주장에 따르면은 20년 동안 지금 억울한 목살이를 한 윤모 씨, 예, 예.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죠? 무죄가 너무 간절하니까. 하지만 명예 찾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분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금전적으로라도 유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심이 아직 개시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성급하긴 하죠. 재심 개시 결정은 언제쯤 내려질까요? 보통 재심 개시가 이렇게 빨리 내려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 1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박 변호사께서는 재심 때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사실을 더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요. 이런 잔혹한 살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이번에 이제 공웅영 팀장의 이런 에피소드를 갖다가 이제 공개했는데 기록을 보면은 이제 윤모 씨가 이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던 교도관 얘기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미담들이 좀 실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하나씩 둘씩 꺼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뭔가 뭔가 뭐 아주 엄청난 불법이나 이런 걸 공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법정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맡으시면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어떤 의미에서 한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재심 사건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자극적으로 지적했었습니다. 네. 물론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사건들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사법 불신이 더 가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화성 사건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럼 30년 전의 수사와 재판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건의 어떤 의미 부여, 문제는 분명히 밝히겠지만 또 의미를 갖고 또 우리 앞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도 개선 문제를 좀 얘기하겠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화해평화연구소 소장이자 탈북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를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우선 피해자가 온 배경이 북한인데요. 네. 북한과 남한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그 강간 것만 북한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우선 없고요.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그 강간으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35,000건이 한 해. 네. 근데 북한은 강간으로 처벌된 건수가 5건 미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 세대의 생각으로 이렇게 겁탈을 당하면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라는 그 여자 피해자의 탓으로 몰고 가는 네. 그런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중간간이나 간음, 업무상 위력에 간음이란 죄가 되는 것도 아예 모르셨고요. 뭐 아예 그 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냥 본인이 몸이 더럽혀져서 그냥 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성희롱으로 오히려 죄의 명을 전혀 모르시고 성희롱으로 가해자들이 연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신고를 한 상황이 나중에 이제 신고를 곧 조사를 하면서 아 이게 중간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약하네요. 일단은 북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조력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예를 들어 범죄 정보 당국에서 이렇게 삼아 버리면은 이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탈북 여성분들 2018년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네. 탈북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이제 여성이 83%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여성에 대한 지금 하나원에서는 약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라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라는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네.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라는 네. 것의 교육이나 그런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내용 들으시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3년 전 한 여성이 천신만고 끝에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탈북자들이 의뢰 그렇듯이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만났고 어느 날 이 경찰관으로부터 군 정보사 요원들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북한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차례 임신과 낙태 수술을 한 피해 여성을 되레 협박하면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요? 전수미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탈북 여성이 안타까운 처지를 악용한 군 정보기관 요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늘 환영합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0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시사회를 매일 듣다 보니 확실히 보는 안목이 넓어진 것 같아 올 한 해 제대로 마무리하는 기분이네요. 내년에도 응원합니다. 막차 버스 운행 전에 보내봅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